왜냐하면 나머지 계신 분들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물어보면은 계속 못 들은 채예요. 그러니까 답 한 번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죠? 예전에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일산에서 강의할 때인데 공시법 시간에 처음 나온 사람에게 공시법 선생님이 질문한 거예요. 처음 나왔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왔다가 모르니까 이제 웃고 뭐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분은 아마 자기가 약간의 창피 내지는 망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걸 집에 가서 박한 양반에게 잃는 거예요. 그 다음날 박한 양반이 반바지 입고 쫓아온 거예요. 누구야?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이 갈린 거죠. 공시법 선생은 그날 갔고 어저께 그 다음날은 다른 과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배우자 있는 사람에게는 질문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게 불문율처럼. 그래서 우리 김천현은 남친 있어요? 남친이 이거 권해하는 거예요? 이게 그 요즘 혼수의 일종으로 중개사 자격증이 활용되기도 해요. 예? 상견례 하이패스. 시아버지들 분이 다른 혼수 다 필요 없고 이거 하나 따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혹시 여기도 그런 케이스요? 그건 아니고. 그래. 이거 할 때는 그러니까 남친이 이해를 많이 해줘야 할 텐데. 뭐 요즘 같을 때 이거 하나 따갖고 또 있으면 나중에 뭐 할 때 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래도 김천현 너무 그럴 필요는 없는 게 조금 있으면 또 새로운 또 멤버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또 비슷하게 해서 또 정리하면 되고. 근데 일단 학교선생한테 찍혀가지고 처녀 총각으로 찍혀가지고 질문을 계속 받는 사람들 치고 떨어진 사람은 없었어요. 최소한 1차 이상은 돼요. 그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수업 시간마다 물어보니까 공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 들은 차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학력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제가 저쪽 대전 딴 데서 강의했을 때 거기 나온 그 총각이 있었는데 26애가 6인가? 근데 공부하고는 담쌌대요. 올해 동차 합격했어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러니까 걔는 초반에 그거를 빨리 받아들여 가지고 궁금한 거를 계속 들고 와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 작업을 빨리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는 여름 들어가기 전에 1차는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 2차 들어가 가지고 무난하게 마지막에 1차 한 거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막바지에는 뭐 개론 특강이 뭐는 안 들었어요.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전화 왔었어요. 동자 다 됐다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얘는 요령인 거예요. 실전이니까. 그죠? 되는 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면 돼요. 그러면 무난하게 할 수 있어요. 자, 대신에 그 4페이지에 가면 위에 4절에 복합 개념이라고 돼 있죠. 예,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예요. 복합 개념이라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는데 얘네 세 개의 공통점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복합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실전에서는 여기까지는 출제를 해요. 여기는 출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이건 들어보셨죠? 주상복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복합 건물은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용도가 같이 혼용되어 있는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복합 건물이라고 그래요. 여기 복합부동산이라고 돼 있죠. 예, 이게 다 일본식 용어인데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부지라고 들어봤나요? 건부지. 토지상에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애예요. 예, 그런 토지를 우리가 복합부동산이라는 거예요. 즉 토지하고 뭐하고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하고 이렇게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얘는 우리가 별도의 부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네요. 조금 아까 건물이 있고 우리가 토지가 있을 때 얘 따로 등기해야 하네요. 얘 따로 등기해야 하네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할 때 보면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없죠.
대부분 같이 묶어서 거래되잖아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애들을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 애를 우리가 건무지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애를 뭐라 그런다? 낮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얘하고 얘 중에서 어떤 거를 더 시장성이 높다고 보겠어요? 시장에서는 가치를 더 어떻게, 만약에 감정평가라는 걸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평가사들이 만약에 가치를 평가하잖아요. 어느 애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얘가 더 높게 평가돼요. 얘가.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용어 중에서 최여 이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부동산 학에서는 우리가 부동산을 취급하고 다루고 또는 가치를 평가할 때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최여 이용이라는 자체 뜻이 뭐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김천영, 최용이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이거 처음에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한 2달의 유예 기간을 준다는 거야.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최여 이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이거. 얘를 물론 이게 원문이 이게 highest and best use예요. 원문이.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예요. 최고의 이용과 최선의 이용이 합성화된 거예요. 이게. 그죠? 이거를 일본 애들이 번역을 이렇게 해준 거야. 최이용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최고 최선의 이용이라고 번역한 학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가. 그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이 원문에 맞춰서. 근데 일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준 거야. 근데 같이 쓰죠. 그냥. 그죠? 무슨 이용일 것 같아요? 최여 이용이라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이용일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여러분들이 대전역 주변에 여러분들이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이제 개발을 할 때 1번 주택을 짓는다. 2번 상가 짓는다. 3번 공장을 짓는다. 셋 중에 뭐 하겠어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최이용이에요.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이용을 무슨 이용? 그게 최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토지라는 자원은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한정된 거잖아요. 한정된 자원인데 얘를 사용을 할 때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이용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미치면은 뭐를 적용하겠어요? 가치가 싸게 평가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가를 적용한다고 그래요. 뭐를 적용한다? 감가를. 나중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게 가장 하이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왜 얘보다 시장에서도 높게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냐면 여기 이쪽 시청 이쪽이 가장 번화가인가요? 대전에서?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중심 가로예요. 여기 주변은 대부분 이 고층의 오피스들이 이렇게 쫙 들어서 있을 때 여기 A지하고 B지가 있어요. A지는 지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는 5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A지하고 B지가 있죠. 그러면 어느 게 최이용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얘가 기대할 수 있겠죠. 얘는 비어 있으니까 바로 얘네들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동네는 중심가로니까 토지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쌀 거 아니에요. 비싸니까 이 땅을 이용할 때는 이렇게 지어주는 게 무슨 이용일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용하려고 그러면 얘를 철거해야 돼요. 다시 그러고 지어야 되니까 얘는 시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낮이하고 건무지를 비교할 때는 일반적으로 어느 게 더 시장성이 좋다. 낮이가 시장성이 좋다. 이유는 왜 그렇다? 낮이가 최이용 이용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건축법상의 그 용어예요.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거는 건축법상에서의 나대지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목상에서, 그죠? 다만 이제 거기 우리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부동산 분류 4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거기 이용 활동상의 분류 보면 대지, 택지, 부지라고 돼 있죠. 대지에 보면은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죠. 그건 지워버리시면 돼요. 법이 바뀐 거죠. 이거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 저기 기본서에는 수정돼서 나올 거예요. 그게 이걸로 바뀐 거예요. 측량 수로 조사 및 그 나온 대로 지적에 관한 법률이 명칭은 이걸로 바뀐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 있고. 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나지하고 뭐를 배운 거예요? 건부지를 배운 거예요. 그죠? 나지 건부. 기본 용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건물이 들어서 있게 되면은 토지를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때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얘가 들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못 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럴 때 발생하는 걸 우리가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건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지를 사는 사람이 있죠. 토지를 사는 사람은 건물의 철거 비용을 감안해서 거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 가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게 거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생한 걸 뭐라 한다? 건부감가라고 그래요. 뒤에 가면 이제 용어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나면 뭐 생각하면 돼요? 건부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 일본식 용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우리나라 간평에 있는 용어들이 다 일본 용어예요. 일본. 좀 참고로 감정 이 평가 교과서가 미국에서 이게 30에서 40년대 처음 나왔어요. 이거를 일본 애들이 60년대 100개 썼어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70년대 100개 쓴 거예요. 그러다가 얘네가 40년 만인가 얘네가 개정을 했어요. 이거는 한 2000년대 들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1년인가에 이걸 개정했어요. 얘네가 개정해서 우리도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영어 잘해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영어 잘해요? 중국이 훨씬 잘해요. 중국이 훨씬 잘해요. 화교권 애들이 영어 훨씬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본 애들이 있어서 우리도 못하는데 걔는 더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우월감을 갖는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영어를 못하는 애가 번역을 한 거를 우리가 다시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뜻이 왜곡된 경우가 많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는 감정평가 쪽에서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90년대 넘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번역한 양반이 70년대가 아니라 90년대 간평 이론을 번역해서 소개한 거야. 그래서 용어가 중복이 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용어만 정확하게만 정리가 돼도 뜻을 파악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 내용을 부수적으로 해봤어요. 그럼 여기 복합 개념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김영진 교수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양반은 부동산을 갖다가 인식하고 분석을 할 때는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념을 몇 가지 얘기했냐면 3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얘기할 때는 복합 개념 하게 되면 3가지가 있어요. 법경기라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요 3가지 관점에서의 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행위 아니면 거기로 나타나는 결과, 이걸 다 분석하는 것은 항상 무슨 개념으로?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은 몇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3가지로. 요거는 그 모든 이제 용어상에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 활동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활동이라는 게 뭐를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러냐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거래를 하거나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가치를 평가하거나 이런 일련의 행위를 다 몰아놓는다. 부동산 활동이라고 그래요. 활동.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간략하게 보면 주택을 매매를 할 때 이 권리관계 따져보겠죠. 등기부는 확인할 거 아니에요. 시세도 본다 안 본다. 시세도 보죠. 안에 공간구조도 봐야 안 봐요. 볼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는 어우러졌을 때 이 거래 행위가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일반 개인 간의 거래에서도 이걸 따지듯이 모든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토지라는 자원을 활용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을 인식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다른 건 생각하실 거 없고 복합 개념이라는 게 아마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개념 같은데 그게 몇 가지로 되어 있냐면 요 세 가지로 있다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원래 이 참고로 보시면 부동산학 총론에서 부동산학에 관련된 거를 이해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 학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기본적인 것만 용어만 잘 인식할 수 있으시면 무난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이라는 데서 이제 용어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분류라고 있어요. 아, 분류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기본서 갖고 할 때는 여기다 별표하라고 그래요. 분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개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개념도 별표, 분류도 별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다가 얘네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별표 3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거의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지만 3개로 채워주는 애들은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부동산 분류라고 돼 있을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류에 대한 것도 법률에 대한 것도 해줘야 돼요. 이게 국계법이라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디서 배우냐면 여기서 공법에서. 그 다음에 이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서 여러분들이 또 어디서 배운다? 공시법에서 배워요. 그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얘네들이 공법, 공시법은 몇 차에 해당이 돼요?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에 대한 용어가 1차로 들어와요. 학계론에. 그렇죠? 그럼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변별력 때문에 그래요. 동차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용어가 절대 어렵진 않아요. 근데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여기 수업을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용어가 나와도 어려운 거야. 이게 여기서 내기에는 적합한 수준이 아닌 거야. 근데 어디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학계론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서 간단한 용어는 저희가 정리를 해드려요.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뭐 다 하실 거는 없고 어쨌든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하는 거는 요 부동산 분류라고 그래서 부동산 이제 활동상의 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토지가 있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 예전에는 여기서만 주로 나왔어요. 근데 근래 되면 어디서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정도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준주택까지도 내는 양반들이 이 양반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류 정도는 우리가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기초적인 걸로 토지에 대한 것부터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거기 이용활동상에 보면 대지가 있고 택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지, 택지 이렇게 부지가 있다 그러면 등호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포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지라는 것 있죠. 네. 이게 이제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적법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목이 대예요. 얘가 대인데 얘는 주택이라든가 상가를 건축할 수 있는 땅을 뭐라고 한다? 대지라고 그래. 대지.
근데 여기 있는 우리가 택지라고 하는 애들은요. 얘는 여기에다 플러스 얘까지 지을 수 있어요. 뭐까지? 공장까지. 그러면은 얘는 주택하고 상가만 지을 수 있는 땅이고 여기 있는 택지라는 거는 뭐까지? 주택, 상가, 거기다 뭐까지?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는 지목을 장으로 명시해요. 그러니까 요게 얘 이제 요 분류상에 보면은 지목이 한 28개가 있는데 지목의 부호가 얘가 장으로 돼 있어. 대가 아니란 얘기죠. 구별을 해줘야 되고 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활용하죠. 걔를 우리가 뭐라 한다? 택지라고 그래. 택지라는 게 쉽게 보면 도시형 토지예요. 도시 지역에서는 주로 주택을 또는 상가를 아니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감정평가상의 용어라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택지라는 게. 그래서 주택, 상가, 거기다 뭐까지? 공장까지. 나중에 이제 공시법에서 배워요. 원래 지목의 부호를 하게 되면 원래 앞글자를 따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공장 그러면은 뭐로? 공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뒷글자로 갔다는 얘기는 얘 말고 누가 공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용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걔가 앞에 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지목이. 그러니까 걔가 먼저 공을 썼기 때문에 얘는 뒤에 있는 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요 부자가 있을 때 요 부자가 뭐냐면 이게 바닥 부자야. 그러니까 얘는 여러 가지 용도의 그 바닥에 제공되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다가 부지니까는 얘네들은 무슨 용지인 거예요? 건축용지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건축이 제한이 되는 도로라든가 수도라든가 또는 철도용지 있죠. 요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무슨 부자라고 그래요? 바닥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바닥 부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느 게 제일 포괄적이다? 얘가 제일 포괄적이겠죠. 얘가 시험상에서 2번 인용을 했어요. 그죠? 얘는 요 용도로만 쓰인다 그러면 틀리겠죠. 건축 용지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이는 게 뭐다? 부지다. 그런 내용을 인지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택지는 건축 용지만을 의미하지만 부지는 건축 용지뿐만 아니라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 정도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선생이 이 안에서도 노란색 분필을 또 해줘요. 이 안에서. 그러면 부동산 분류란에서 이제 문항이 이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중에 안에서 또 노란색으로 해준다는 얘기는 얘네가 또 출연을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후보지 이행지. 그 안에서 또 노란색으로 해주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래서 그래요. 후보지 이행지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차이점은 이거예요. 지역관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역내, 이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가 토지의 용도 지역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때요, 여기가 주거 공업지역, 이거 전담 뭐 이런 거 구별하시죠? 에? 이거 그죠? 논밭 아시잖아요. 논밭. 이게 밭전자니까, 그죠? 논답자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신타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연료림이라고 언어 순화 과정에서 바뀌었어요. 옛날에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게 다 일본 용어예요.
일본 애들이 한 거를 우리나라가 이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냥 얘네 다 한문으로 돼 있는 애들 다 번역해 준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요거는 가구 등을 생산하는 목재 있죠. 목재용 나무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건 수수로 쓰는 애들이 있죠. 땔감용 나무. 조성된 곳을 우리가 신탄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상을 해보세요. 농지가 있고 임지가 있죠. 그 임지라는 거는 나무가 들어서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농지라는 것은 이제 논밭 또는 과수원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잖아요. 이 땅에다가는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겠죠.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겠어요? 기초공사하면서 대지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상태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묶어서 비택지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로 있을 때하고 택지로 있을 때하고 어느 게 더 가치가 비싸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거를 매입을 해서 용도를 이거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치 차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요렇게 지역 간에 요렇게 바뀌는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네, 그걸 후보지라는 거예요. 지역 간에 전환 중인 토지. 임지지역과 농지역과 택지지역 간에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애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농지 안에 가게 되면 밭이 논으로 이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고 그러죠. 농업지역 안에서, 지역 내에서. 나중에 이제 하면 선생들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게도. 전이 주거로 바뀌는 것 있죠. 밭이. 이것도 우리가 후보지라고 그래요. 지역 간에 바뀌는 거니까. 실전에는 안 나와요. 어디는 나온다. 모의고사에 나와요. 선생들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전에 내는 게 있고 선생들이 그냥 쓰는 게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그런 종. 지금은 요 큰 틀만 생각하면 돼요. 큰 틀만. 그러면 여기 세종시 있죠. 네. 세종시라는 게 이제 충남 연기군 일대하고 그죠? 조천고 일대가 이제 거기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행정상의 명칭이 세종시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뭐였겠어요? 연기군의 농지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세종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가 땅 되면 용도 지역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평가사는 현재 용도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겠죠. 이걸로 바뀌는 걸 보고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 토지는 택지 후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용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진행 중의 토지잖아요. 지금 물론 이제 바뀌어가지고 개발이 돼서 이제 들어섰지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평가사 입장에서는 땅이 있을 때 현재 상태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거는 현재보다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한 거예요. 미래의 변화를 보고 가치의 판단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거랑 관련 있는 거 우리가 예측의 원칙 뭐 이렇게 배워요. 제목이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측이라고 하죠. 예측. 그죠? 현재가 아니라 뭐를 예측한다는 거예요? 미래의 변화를 가지고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상에서 요거 제목 바꿔서도 나와요.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 정도를 정리를 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 후보지에 보면은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역 상호간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이제 밑줄 치면 되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행지라는 것은 그 임지지역 내에서. 그렇죠? 지역 내에서. 이제 그것만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필자하고 뭐가 있어요? 획지가 있어요. 여기 요 필자가 무슨 필자인지 아세요? 이게 세필이에요. 세필. 우리가 붓이 있으면 붓 중에 보면 가느다란 붓이 있잖아요.
대전역 앞에 일단의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가. 근데 이 땅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한 3,000평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의 소유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개개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선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가느다란 붓으로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고 여기는 병의 땅이고 이런 식으로 나눌 때, 그죠? 그 나누는 땅을 무슨 땅? 필지라는 거예요. 필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권리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만들어내는 단위가 뭐다? 그게 필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기단이라는 것만 지금 기억해 주셔도 돼요. 면적은 다 틀려요. 필지별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런데 평가사가 볼 때는 여기 있는 요 땅하고 이쪽에 있는 이 땅이 있죠. 여기 만약에 C라는 토지가 있어요. 여기 B가 있고. 그러면 A, B, C가 있었을 때 A하고 C하고 비교하게 되면 역하고의 거리관계, 접근관계를 보게 되면 얘가 훨씬 좋고 얘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할 때는 뭐가 틀리겠어요? 시세가 틀릴 거 아니에요. 시세가 틀리는데 요 땅과 요 땅의 시세 이렇게 틀리는 거를 찾기에는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럴 때는 평가사는 여기 일단의 토지를 이렇게 묶어서 이 단위별로 비교하는 거예요. 이 획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페인트 할 때 했던 굵은 붓이 있죠. 네, 그런 걸로 좀 더 크게 단위를 구분한 거예요. 획지가. 그러니까 얘는 요 일단의 토지 간에 무슨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구별하게 한 거예요. 뭐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을. 그죠?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뭐 얘기하겠어요? 가격 수준이라는 용어가. 가격 수준이라는 용어가. 참고로 대전에는 어느 동네가 가장 시세가 비싸죠? 대전은? 여기 동네. 예? 어디요? 스마트 도시요? 스마트 시티요? 그냥 스마트 시티라고 그래요? 아, 이게 아파트예요? 이게 동네 지명도 동네에도 있나요? 무슨 동? 예? 도룡동이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용문동이 있으면 용문동과 도룡동 비교 어느 게 시세가 비싸요? 얘네가 비싼 거예요? 아, 그러면 얘네는 시세가 어느 정도예요? 한 15. 그러면 한 평당 한 3,000에서 3,500 하나요? 1,400이요? 그럼 1,400에서 한 1,500 한다는 얘기는 얘네는 얘들보다는 비싸진 않겠네요. 그러면 뭐 한 1,000? 7, 800이요? 괜찮아요. 여기 지금 칠판에 쓰는 거니까. 그죠? 괜찮은 거예요. 이걸 뭐 꼭 굳이 해갖고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격 수준이에요. 이 가격 수준이라는 거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토지와 이 토지 간의 격차 있죠. 네, 격차를 나타내 주는 걸 뭐라 한다? 그걸 가격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가사는 이 안에 있는 개별 토지들이 있죠. 개별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이 시세 안에서 찾아줄 거 아니에요. 얘도 그 시세 안에서. 그죠? 그래서 감정평가상에서 이렇게 부동산과 부동산, 지역과 지역 간의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시킨 게 뭐다? 획지예요. 이게 필지는 소유관계를 구분하게 해주는 거고, 획지라는 거는 뭐를?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 필지에 가게 되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라고 돼 있죠. 그거 밑줄 치고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권리를 구분하는 게 획지를 가게 되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그러죠. 그 두 번째 줄에 가면은 뭐를 구분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런 용어로 인식하시면 나중에 간평에 가게 되면 또 이게 기초가 돼서 또 다시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배우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평가상에서 나중에 이제 구별할 때 다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죠. 여기 근데 원래 우리나라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평가가 무슨 평가가 대부분이냐면
개별 평가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개별 평가라는 것은 물건마다 따로따로 가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왜 개별 평가가 원칙이겠어요? 왜 물건별로 따로따로 가치를 구해야 될까? 물건별로. 왜 따로따로 구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모든 토지의 위치가 다 틀린 거야. 위치가. 그죠? 위치가 틀리니까 무슨 평가해야 돼요? 개별 평가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 다른 평가도 할 수 있겠죠. 네. 따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기 한 필지의 땅이 있는데 이게 도로가에 있잖아요. 전면에 쓰이는 용도하고 후면에 쓰이는 용도가 다르면 구분해서도 평가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나중에 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용어 배우면 조금 지나면 여기를 제일 자신 있어 해요. 그런데 나중에 한 9월 달 가죠. 여기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그 여기를 왜 틀리겠어요? 처음에는 여기만 공부해요. 경제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잡해 보이니까 경제는 안 들어가고 여기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손때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뚫려요. 그러면 이제 경제편부터 쫙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를 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고. 그러다 한 9월 달 되면은 안 봤잖아요. 한두 달도 아니고 몇 개월 동안 안 봤으니까. 그때 선생님이 모의고사 주면 그냥 1, 2, 3번은 틀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쓰러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할 때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가면 6번에 가게 되면 그 나제하고 건부지 뭐 이런 것 있죠. 아까 우리가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나제하고 거기 페이지 수로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6페이지 가시면은 나제하고 뭐 있어요? 네, 건부지 있어요. 자, 시험에서 이렇게 됐었어요.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 있죠. 이 토지를 건부지라 하면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건축물이 들어설 예정인 토지를 건부지를 한다. 맞다 틀리다? 에? 이거 낮이죠. 얘는 이미 뭐가 들어서 있는 거예요. 예, 이미 들어서 있는 거고 얘는 들어설 예정인 토지죠.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양반들이 문장을 구성할 때는 실수와 착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딱 읽으면서. 그러니까 왜 그걸로 압박을 주냐면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한 2시간 주고 40문제 풀려고 그러면 우리 6점 맞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니까 읽다 실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는데 문제 풀다가 한 3번쯤에 틀린 지문 나오면 여기다 마킹하고 뭐 별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올해 같은 때 시험장에 들어갈 때 형광펜 가지고 들어가라고 얘기했겠어요. 노란색하고 빨간색 가지고 와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전체에다가 이게 치는 거예요. 얘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긍정형. 빨간 거로 싫어하면 무슨 형? 부정형. 최소한 색깔이라도 구별을 해라. 그래도 잊어먹는 사람은 잊어먹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계신 분들이 같이 이제 똑같은 선생에게서 똑같은 자료를 갖고 똑같은 설명을 듣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실력의 갭이 나온다고요. 여기서 누군가는 성적이 나오고 누군가는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본인이 조금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면 일정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줘요. 근데 합격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그 미세한 차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노력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59.5점 맞고 떨어진 거나 60점 맞고 합격한 거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건 그날의 시험 운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결과론이라고. 이 사람은 열심히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냥 노른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는 한 문제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 문제를. 한 문제 갖고 당락이 좌우돼야 안 돼요. 좌우돼요. 한 문제만 이거 2인청 받아주면은 매 수백 명이 합격하는 거예요. 추가로.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근데 우리는 나지하고 건부지가 있으면 거기 보면 나지라는 개념이 있죠. 예, 거기 볼 때 그 밑줄 치는 거예요. 나지란 토지의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무슨 권리가
사법성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낮이라고 그래요. 공법상의 제한은 다 받아요.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건부지라는 것은 지상의 건축물인 토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거기 보면은 최이호 이용의 제약을 받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우리가 최이호 이용에 대해서 설명했었죠. 고층의 오피스가 질비한된 곳의 최이호 이용은 역시 고층의 오피스를 지어야겠지만 기존에 건축물이 있으면 고층의 오피스를 못 짓겠죠. 그러니까 최이호 이용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죠. 아까 고기 용어까지 우리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 중간에 참고에 가게 되면 갱지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일본식 용어인데 이게 나지를 말이죠. 그냥 이건 안 적으셔도 돼요. 설명만 들으셔도 돼요. 일본식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일단에 땅이 있는데 이게 도로겠죠. A지 있고 B지 있고 C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C지는 건축물이 들어서 있으니까 얘는 건부지. 얘네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나지인 거야. 근데 이 지역 모두는 무슨 적용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공법상의 제약은 다 받아요. 모든 용도 지역에서는. 근데 이 땅은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든가 또는 저당권이라든가 이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그럼 만약에 개발업자가 이 땅을 B지를 매입을 하면 이걸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로 건축행위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가능한 애를 우리가 갱지. 이걸 뭐라 한다? 저지. 그러니까 일본에서 시장성 유보를 좀 더 세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죠. 예전에 초반에 시험에 한번 등장한 적은 있어요. 갱지라는 용어로. 그 이후로는 등장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보상평가 지침상에서는 그냥 갱지 개념을 써요. 공법상의 제약은 받지만 무슨 제약은 이거 제약은 받지만 무슨 제약이 없는 애. 사법상의 제약이 없는 애니까 그냥 갱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굳이 갱지 저지를 나눌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시험에 그것까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맹지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는 뭐 맹지가 있고요. 여기 대자가 있는데 다 일본식 용어예요. 이 대자가 자루대자예요. 자루대자니까 자류형 토지라는 거예요. 자, 도로가 있을 때요. 이렇게 주변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속된 면이 없는 상태의 토지 있죠. 얘를 뭐라 그런다? 맹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도 제한이 되고 감정평가상에서는 정상 획지에 비해서는 한 30% 정도 감가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맹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로하고 이렇게 통로가 있어요. 통로가 있는 이런 자유형 모양의 토지를 뭐라 그런다? 이걸 대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도로는 있더라도 이게 건축법상에서 이 안에 뭐 연면적 한 2,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 지으려고 그러면 이게 폭이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얘도 그냥 맹지로 보는 거예요. 평가사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나중에 땅을 볼 때 길이 열려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맹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러면 민법에서 배우시는 주의 토지 통행권 뭐 이런 게 설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양해해줘서 이게 도로가 열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법적으로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반드시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맹지가 있고 뭐가 있다. 대지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게 곧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특성 같은 데 가서 하죠.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법지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빈지. 빈지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바닷가예요. 그래서 그거 이제 해야겠는데 시간이 또 1시간 됐어요. 이것도 쉬어야 돼요. 그죠? 쉴 땐 쉬어야 돼요.